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나오잖아요. 물론 재판장님 존경을 합니다만 저희가 가서 그런 멘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죠. 일부에 이어서 재밌는 질문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도 법정문을 보나요? 현실과의 차이점은? 변호사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잘 안 보게 돼요. 왜냐면 약간 좀 오글거리는 게 있고 맞아요. 그걸 보면은 저거 아닌데 저거 현실은 절대 저렇지 않은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그 드라마나 영화에 집중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보지 않았고요. 저도 사실 이런 법정물이라고 하죠. 영상물을 제가 잘 보지 않는 이유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지적질을 하게 되고 이게 말이 되냐 누가 저렇게 해. 그 몰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영상물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고증이 잘 되면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시청률이 진짜 떡락하게 될 거예요. 정말 왜냐면 재미없을 주인공들 거라서. 대사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법정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시 가만히 조용히 나가는 그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법정에서 재판장님 미스가 하면 바로 끌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오류가 법정이 정말 너무너무 넓어요. 하나 있는 대법정이 아마 드라마에 나오는 그 정도 규모의 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들은 훨씬 더 작습니다. 두 번째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마지막에 갑자기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나면서 문을 팍 열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류를 딱 내밀면서 여기 있습니다 증거 딱 이렇게 하는데 이 현실적인 재판에서 놓고 보면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죠.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갑자기 증인이나 증거가 제시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좀 전에 이제 석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아주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멘트인데 피고인 측에서 우리 의뢰인 쪽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뭐 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뭐 책상을 퉁 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냥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밌는 거 하나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나오잖아요. 물론 재판장님 존경을 합니다만 저희가 가서 그런 멘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죠.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본인이 할 이야기를 적어서 왔는데 모든 말 앞에 존경하는 재판장님을 붙이게 된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뭐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몇 번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 존경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굳이 말하실 필요는 없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면 심리를 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서면을 준비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긴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정에서는 어떤 날에는 5분 이내에 변론이 끝나고 재판이 빨리 끝나는 날도 있고요.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막 검사와 또 변호사가 증인을 놓고 또 증인 신문을 해가면서 재판을 오래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판이 다 그렇게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재판은 짧게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말 1분도 안 돼서 금방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의뢰인들이 되게 섭섭한 거야. 변호사님 왜 가서 뭐 하셨어요? 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 그렇게 짧게 진행이 된 것이지 변호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않아서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재판장 할 때 그 몇 월 며칠자 준비 서면을 요약해서 이런 내용으로 진술 서면 제출하셨죠. 해주면 변호사들도 만족도가 높고 의뢰인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의뢰인에게 컴플레인 받은 적이 있나요? 종종 있죠. 결과가 정말 잘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본전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 가능성으로 따지고 보면 정말 희박한 결과가 나왔을 때만 만족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크게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뢰인들로부터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법에서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은? 이 법 전반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법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조항을 분석을 하다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항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거든요. 사실 저희가 볼 때도 그 조항을 역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게 뭐였지 하면서 또 까먹게 돼요. 이런 게 있어서 법의 내용이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조항만 봐도 알 수 있게 좀 쉽게 풀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보고 계신 분들도 법에 대한 두려움, 뭔가 법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법학에 대한 공부보다는 어떤 법을 열어봤을 때 그 내용을 읽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법은 저희가 봐도 어려워요.
판결문을 받아봐도 판결문의 내용이 문장이 너무 길거나 단어나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내 사건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이나 뭐 검사분들도 문장의 내용이나 단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쓰시려고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해오셨지만 아직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처분서나 판결문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의 절차라든지 불복 절차를 할 때는 결국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제가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결문 읽어드리는 남자를 통해서 판결문 해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기 콘텐츠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치고 나가야 돼요. 홍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문 해독하고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인이 뽑은 최악 혹은 최선의 변호사는 수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임하고 난 뒤에는 거의 사건을 뭐 방치하는 변호사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변호사들은 피해야 된다. 어떤 변호사들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해주면서 그 사건을 수임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결과도 물론 최선이어야 되지만 그 과정도 최선이어야 한다. 그런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스타일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들이거든요. 반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매번 똑같은 주장, 똑같은 논리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건별로 새로운 시각으로 좀 이 사건을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거고 새로운 법리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만큼 또 우리 의뢰인한테 좋은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건데 적지 않은 변호사님들께서 이 사건은 인정사건이다, 이 사건은 무조건 유죄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단정을 내리고 거기에 이제 프레임을 입힌 다음에 그 안에서 사건을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좀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변호사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의뢰인의 사건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책임감과 성실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건에 대한 스터디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사건에 대한 변론 전략이 있을지 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일말의 단서라도 있을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뢰인분들과 소통해가면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가장 최선의 변호사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유준, 석종욱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